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G7 순방을 마치고 국내에 도착해 영국 언론이 한국이 G7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도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고 프랑스 현지에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당장 G7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일본에서조차 한국이 G7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을 G7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일본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면 한국 중심의 G7 구상이 펼쳐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일본에 기회를 줬음에도 일본은 이렇다 할 답변조차 없었던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각종 프로젝트를 단 한 번의 기회로 일사천리로 해냈고 이것이 미국을 놀라게 했다는 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입장이 일본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G7 확대에 관해 트럼프는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본 대신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외교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대처를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 실력으로 못할 게 없다는 미국의 평가입니다. 존 햄리시 SIS 소장 등 미국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한국의 G7 합류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6위로 랭크되며 탑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G7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의 합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에서는 아직 한국의 G7 합류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이어지며 반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 G7 합류의 이유가 미국에서 제시되면서 일본은 더욱 뼈아프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한국이 가졌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물론 영국 총리 등도 한국이 반드시 G7 초청국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한국의 G7 진입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일본임을 잘 알기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굳이 추진하지 않으려는 기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강력한 비즈니스 논리를 바탕으로 G7을 확대해 한국과 호주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사실상 G7의 주요 대상국으로 여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G7 지위에 맞는 일들을 해왔다고 평가합니다. 방사는 물론 조선업과 건설 등 전 세계 선호도 평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특히 미국 정부의 큰 주목을 끌며 협력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리더급 활동이 한국을 G7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은 군사 부문에서 태평양 패권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중국을 압도할 해군력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못해 늘 걱정이었고 워싱턴 싱크탱크에서는 미국 해군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운데 일본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해운업계와 언론, 정부는 한국의 선점 전략에 크게 놀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곧바로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 루트인 북극 항로가 가능해졌고 이에 대해 부산이 물류 허브 등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극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린란드를 가져가려 하는 것입니다. 북극은 이제 강대국의 싸움터가 되어버렸으며 그 가운데 허브 역할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러한 행보를 고무적으로 판단하며 결이 같다고 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팔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지금도 그린란드에 미군을 보내 점령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핵심 기지이기 때문이며 트럼프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에 힘을 보탠다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한국의 북극 항로 개척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요구에 더해 트럼프 체제에서 구미를 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유 생산과 이를 수출하는 능력을 대한민국이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을 추진해 셰일가스 부문이 많이 지체됐지만 엄청나게 매장된 셰일가스를 전 세계로 팔아넘기는 것이 트럼프의 오랜 염원이었고 이는 중단되어 왔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뒤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셰일가스를 나르는 조선업에 대한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 진영에서 다른 어떤 나라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정확하게 한국의 조선 정비 기술인 EMR-5를 언급하며 한국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에서 LNG 선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에 LNG선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생산된 LNG선을 대거 수입해야 하며 군함도 빠르게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수준의 유지 보수 품질과 기술을 갖춘 조선업체와 맺는 인증 협약입니다. 특히 미국은 군과 관련된 협약은 외국과 잘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방산만큼은 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MRO를 맺으면 조선업 기술을 갖춘 한국으로서는 큰 이득을 봅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미국 MRO 시장 진출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이 시장은 연 20조 원 규모로 수익이 매우 큽니다. 특히 유지정비 보수로 벌어들이는 돈은 배의 건조와 달리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입니다. 결정적으로 미 해군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국 조선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미 해군 함정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미군 당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과 특수 목적선, 관공선의 신조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국가들도 자국 함정을 한국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필리핀 함정 MRO를 수행하는 등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소들은 80조 원 규모의 전 세계 MRO 시장을 미국까지 섭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국내 최초로 미국과 MSRA를 체결한 한화오션의 경우 미국 조선소 인수 등 공격적 투자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선 한화를 대상으로 점차 한국 빅3 조선소로 범위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를 검토했지만 역시 조선업은 한국만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4만 통급 함정조차 자국에서 제대로 보수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함정이 누적되자 한시라도 빨리 한국의 함정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은 함정 유지 보수는 물론 건조마저 중국에 밀린다며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수요는 매우 큰데 이를 처리할 인력과 사업장이 부족했고 존스법까지 뒤엉켜 해외에 쉽게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해군이 중국에 크게 밀린다는 위기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함정의 건조를 한국에 맡길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제2기를 맞아 조선과 방산이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크게 보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을 G7에 포함하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과 큰 격차와 선호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이 G7에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군사 외교 매체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 약 500조 원 규모의 방산을 맡기려 한다고 전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최근 프랑스조차 한국에 천물을 주문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K방산을 반대해왔고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내에서 아시아가 무슨 말이냐며 영내 주문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하이마스는 주문이 밀려받을 기한이 없고 사후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와서 한국에 다연장 로켓 천물을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가 한국에 다시 문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프랑스 방산은 중국 전투기에 격추를 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유럽 내 위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반사이익을 한국의 FA-50을 비롯한 4.5세대와 5세대 차세대 전투기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프랑스가 망신을 당했음에도 안보 위협이 다가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의 손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의외로 한국에서 싸늘한 반응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전차 포탄을 한국이 모두 생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군사 외교 매체들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전 세계 방산을 점령해 간다며 민주 진영에서 수십 년간 군수 생산을 멈추지 않은 국가는 이들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조차 일부 영역에서는 크게 고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공식 방산 2인자로 인정하며 군수품 생산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미국은 쉽게 군수품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으며 법으로 막아둔 것도 대부분인데 이제는 한국에 기대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정반대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큰일 할 뻔했다며 다양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방산을 맡기려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해군 분야에서 한국의 군함 생산을 맡기는 본격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 해군 업체들은 한국에 다녀와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조선소는 미국에서 본 적도 없으며 한국의 실력이 최강이라고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함정을 건조해 납품했고 최고의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 해군의 함정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 정황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의 정식팀이 최근 몇 개월간 다녀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군 규모는 세계 최강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미국을 쳐들어가도 게임이 안 될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도 미국의 간접 지원 때문입니다. 직접 지원도 아니고 뒤에서 몇 가지 전략 무기만 지원했는데도 러시아의 고갈이 심각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인다면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제압할 것입니다. F-22 같은 전략 무기는 거의 실전에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은 해군 분야에서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함대는 300척 규모이며 항공모함도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수천 기 탑재하고 F-18, F-35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의 항모 전단을 이겨낼 국가는 없지만 중국처럼 양으로 밀어붙인다면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2인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사 싱크탱크와 일본 전쟁 시뮬레이션 연구소 등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결국 2주 만에 10,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하지만 미국과 일본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봤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약 3,500명으로 중국의 3분의 1에 달하며 일본도 해군 전력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미군 전사자가 200명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안기며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미국 방송은 당장 미국 외 다른 장소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것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상이 한국이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혈맹이자 가장 원활하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조선소를 확보하고 각종 군수물자 정비창 운영에서도 매우 탁월합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방산 사업을 키웠고 정부와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함정 건조에서 미국은 한국의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일본도 미국 함정 건조 장소로 자주 언급되나 전문 인력과 노동력 한계가 심각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태평양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압도해야 함을 천명했고, 이제 한국에서 미군 물자를 대량 생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년 안에 최소 100척의 함정 교체가 한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봅니다. 일각에서는 수백조 원 단위가 미국으로부터 발주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군사계에서는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최근 한화는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약 1,40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는 미국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겠다는 의지로 파악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결국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한국의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미국 내에 이식하고 최악의 경우 그 자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입점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이 미국 자산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이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를 미국에서 빼앗아 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방산 분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라 방산 상당 부분의 물량을 여전히 한국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문이 한국 내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유럽이 한국에 보이는 속내입니다. 유럽은 프랑스를 위시로 한국 무기를 철저히 배제하자는 의견이 깔려 있었으며, 원전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영내 조달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나마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한국의 천무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K9 자주포와 천무에, 콩스버그의 RCWS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자는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유럽 강대국들은 끝까지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던 유럽이 이제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더욱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미국의 생산 리드타임은 5년이 넘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제 구형 S-300과 S-400은 소진되고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대가 없자 유럽 전역에 흩어진 패트리어트를 긁어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나옵니다. 무기도 없는 유럽이 한국 대기업들의 유로 사토리 전시까지 무시하며 영내 해결을 외치다가 막상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야 한국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 물량을 1차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가 K-방산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실제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1을 적극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천궁1을 수조 원씩 사들이며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했는데 돈 많은 유럽은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다 속수무책으로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노르웨이처럼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하는 상황이나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했다가 뒤통수 맞는 맥락은 전혀 필요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국도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으며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유럽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이 한국 방산을 대대적으로 사들일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G7 지위까지 거머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